젓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남편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제 우리 생활비 반반으로 하자. 연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연금은 우리 노후 자금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박경수는 숟가락으로 밥을 뜨며 담담하게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일해서 번 돈이지. 평생 외벌이로 식구들 부양하느라 고생하면서 이제 나도 나 위에 좀 살고 싶다. 부양? 저는 부양받은 사람인가요? 36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아니라 부양의 대상이었단 말인가요? 손에 쥔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럼 생활비는요? 요즘 세상은 다 맞벌이야. 부부가 반반씩 내야 공평하지. 언제까지 내가 당신을 부양해야 해? 자식도 아닌데. 머리가 띵했습니다. 눈앞에 김치찌개가 갑자기 식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식은 건 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는데요? 내가 부양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뭐. 내가 벌어서 다 먹여 살렸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한 말이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제안이라는 듯이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드는 그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6년을 함께 산 사람, 새 아이를 함께 키운 사람,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한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저를 부양받은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선아입니다. 올해 58살. 결혼한 지 36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박경수는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다 석 달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큰딸은 34, 둘째 아들은 31, 막내딸은 28. 다들 제 앞가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만 남았습니다. 이제 좀 편안한 노후가 시작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퇴직 후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일 뿐. 요즘은 다 맞벌이야. 부부가 반반 내는 게 맞지. 공평해야 한다니까. 그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퇴직 후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안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같이 산 아내를 함께 걸어온 동반자가 아니라 부양받은 사람으로 보고 있었구나. 이제부터 반반이라면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뭐였을까?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식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36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는 저를 동반자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좀 나가서 돈 벌어봐. 요즘 다 그렇게 산다니까. 그 말이 그렇게 쉬운가요? 저는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시간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22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지혜가 태어났습니다. 신혼의 낭만을 느낄 겨를도 없이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우는 아이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탔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은행 일이 바빠서.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접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었습니다. 지혜가 3살이 되던 해 민수를 가졌습니다. 입덧이 심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토했습니다. 그런데도 지혜 밥을 차려야 했고 빨래를 해야 했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좀 힘들어요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애 보는 게 얼마나 편한데. 나는 밖에서 돈 버느라 죽겠어. 그때부터였을까요? 제가 하는 일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게 민수가 태어나고 유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셋을 키우면서 제 시간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셋 다 식성이 달라서 반찬을 따로 챙겼습니다.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집안일이 기다렸습니다. 청소, 빨래, 장보기. 오후에는 아이들 학원 차량을 기다렸습니다. 스케줄을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학교 행사에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운동회, 학예회, 학부모 상담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갑자기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회식 중이야. 혼자 처리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두 딸은 집에 남겨놓고 민수를 안고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마치고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친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추석에 못 갈 것 같아.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 번은 막내딸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외할머니한테는 잘 못 가? 그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며느리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라고 말해야 할까요? 생활비가 빠듯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고정적이었지만 아이 셋을 키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학원비, 옷값, 애들 용돈까지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반찬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주부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직접 배달도 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남편 생일 선물도 샀습니다. 이거 비싼 건데. 돈 어디서 났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제가 반찬 팔아서 모은 거예요. 남편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 취미 생활도 괜찮네. 취미 생활. 그게 취미였나요? 저는 생활비를 벌려고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었는데 마트에서 행사 도우미로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말에 시식 코너에서 3시간씩 섰습니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루 일당은 5만 원이었습니다. 유진이 수학 학원비가 부족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마트에서 일한다고 말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심심해서 나가는 것도 좋지. 심심해서 나는 돈이 필요해서 나간 건데 그래도 내가 나름 잘 버텼다. 가끔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민수가 첫 직장을 잡았을 때, 유진이가 결혼을 앞두었을 때,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키웠구나. 누가 몰라도 저는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은 반반이라고 합니다. 저는 돈을 벌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라도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금은 자기가 번 돈이니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엔 지난 세월에 대한 단 한 줄의 인정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었잖아. 내가 다 먹여 살렸지. 이제 당신도 벌어야지. 남편에게 저는 노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에 남편은 더 이상 가장이 아니라 나 혼자 살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금은 자기 돈, 생활비는 반반, 집안일은 여전히 제 몫. 그게 남편이 생각하는 공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제 인생이 얼마나 불공평했는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저녁 남편은 전화를 받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그가 갑자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네. 누나. 그래. 언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대. 그 한마디에 집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퇴원하면 집에서 요양하셔야 한대. 누나네는 장사하니까 바쁘고 우리가 모셔야겠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집으로요? 그래. 요양원은 불효야.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자식이 돌봐야지. 불효, 도리, 자식의 책임. 그 익숙한 단어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껏 형님네 집 근처에 사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딸네 집에서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경인의 애들 봐줘야지. 장사하느라 바쁘고 힘들 건데.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외손주들을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장사도 거들었습니다. 손님이 많은 주말에는 하루 종일 가게에 계셨습니다. 형님네 살림과 육아, 그리고 장사까지.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제게 종종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애 키우는 건 일도 아니라니까. 우리 때는 손으로 다 빨았는데 지금은 기계가 다 해주잖아. 너는 집에 있으니까 애새 키워도 하나도 안 힘들지?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도 없고 우리 때만 해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세대 차이라 생각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늘 너는 편했다는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누나네 도와서 살림하시고 손주 봐주셨잖아요.
이제 몸이 불편하시다고 왜 우리가 모셔야 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것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어머니의 노동력으로 장사를 키웠습니다. 두 매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집안일을 해주고 가게 일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나네는 바쁘다니까. 장사하느라 정신없대. 게다가 당신은 집에 있잖아. 시간이 되잖아. 집에 있다고 한가한 게 아니에요. 하루 세끼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다 제 일이잖아요. 36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요양원은 안 돼. 어머니 모시고 올 테니까 방 하나 치워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신우인의 아이들 키우며 사셨다는 걸 누가 모른답니까? 15년 동안 손주 육아에, 집안일에, 가게 일에 매달려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효도라는 이름으로 그 책임을 저에게 넘기려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서글픔보다 분노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돈 얘기할 때는 요즘 세상은 반반이야라며 새 시대 사람처럼 굴더니 효도 얘기할 땐 그건 도리야라며 옛날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도리란 게 결국은 제가 다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침마다 식사를 따로 챙기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합니다. 목욕도 도와드려야 하고 화장실도 도와드려야 할지 모릅니다. 밤에 깨시면 달래드려야 합니다. 그건 24시간 내내 누군가를 돌보는 일입니다. 육아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자라지만 노인은 점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남편은 당신은 집에 있으니까라는 한마디로 제게 떠넘기려 합니다. 신우이는 어떨까요? 15년 동안 어머니의 도움으로 장사를 키웠습니다. 이제 매장이 2개가 됐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가 아프시니 바쁘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도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끝이야. 그 순간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무섭고 낯선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도감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이혼.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이 잠든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아무 고민도 없는 사람처럼 저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리, 효도, 자식된 책임. 그 말들이 둥둥 떠다니며 저를 짓눌렀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생각이 선명하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했습니다. 평생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살아오면서 도리는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시댁 제사를 지낼 때,
명절에 음식을 준비할 때, 아이들을 뒷바라지할 때, 그 모든 일에 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는 것도 돌이었고,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도 돌이었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는 것도 돌이었습니다. 아프다고 누워 있으면 그래도 밥은 차려야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아내의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해도 잘했다는 말 한마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아내가, 엄마가 해야 할 당연한 일. 돌이란 그런 거였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비난받을 일. 시어머니는 제게 한 번도 고맙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상을 가득 차려도 제사상을 정성껏 준비해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잡채에 간이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이 없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3일 밤낮을 준비한 음식이었는데 간 하나로 정성이 없는 며느리가 됐습니다. 남편은 또 어땠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물 좀. 리모컨 어디 있어? 저녁, 뭐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묻는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몸살이 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밥은?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시어머니 모시는 일까지 제게 맡기려는 겁니다. 당신은 집에 있으니까. 그 말로 모든 게 정당화됐습니다. 남보다 못한 남편, 얌체 같은 시누이.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왜 평생 도리를 지켜야 하지? 그 생각이 들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툭 끊어졌습니다. 실 하나가 끊어지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밧줄 하나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6년 동안 저를 묶고 있던 밧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끝으로 더듬어 오래된 종이들을 찾았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나왔습니다. 노란 빛으로 바랜 종이였습니다. 22살에 제가 찍힌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기대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1년 후 결혼을 하고 그 후 36년을 이렇게 살게 될 거라는 걸. 몇 년 전 아르바이트 할 때 썼던 이력서도 나왔습니다. 마트 행사 도우미 지원서였습니다. 경력 사항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부 육아 경험 25년. 그게 제 경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제 필체로 적힌 글이었습니다. 언제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하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한 푼이라도 덜 쓰려고 아껴왔습니다. 옷도 잘 사지 않았습니다. 미용실도 동네 저렴한 곳을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이 없어라며 거절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늘 최소한의 돈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껴서 아이들 대학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내 돈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낀 돈, 제가 반찬 팔아서 모은 돈, 제가 마트에서 일해서 번 돈도 보탰는데
그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 대출도 갚았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 돈을 아끼려고 생활비를 쪼개고 또 쪼갰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내가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할 때까지 버텼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제 당신이 벌어라라니. 그게 제 인생의 결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힘으로 벌어야겠다. 58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무심히 물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며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방 치워놨어? 어머니 모시러 가야지. 아니요, 안 치웠어요. 신문 넘기던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왜? 바빴어? 이제 제 일 찾으려고요. 일. 무슨 일? 하원 도우미나 아이 돌보는 일 같은 거요. 내가 그동안 애 셋을 키웠으니까 그 경험으로 해보려고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어머니 모셔야 하는데, 저는 어머니 못 모셔요. 뭐, 이제는 제 인생부터 챙길 거예요. 남편은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부터 챙기겠다. 그 말이 얼마나 당연한 말인데 이제야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남편은 뭐라 말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문을 집어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을 치우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후련했습니다.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숨 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최근 몇 주 중 가장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틈만 나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언제 모셔올지 정하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TV를 보다가 심지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 마치 제가 결국 포기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못 모셔요. 당신이 형님이랑 상의하세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좀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들어? 네, 많이 힘들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그게 아니고라며 길게 설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당신은 연금은 전부 자기 돈이라면서 생활비 반반 내자고 했잖아요. 그럼 집안일이든 효도든 그것도 반반이에요. 남편이 말문이 막힌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아내가 낯선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자식의 도리라는 게 있잖아. 돌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리는 같이 지키는 거예요. 당신이 제게 도리를 말할 자격이 있으면 당신이 직접 어머니 모시세요. 그게 36년 동안 시댁 제사 지내고 명절 음식 만들고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간 게 누구예요? 다 제가 했어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같이 간 적 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은 어머니 도움으로 15년 동안 장사했잖아요. 어머니가 손주 키워주시고 집안일 해주시고 가게 일까지 도와주셔서 매장 2개나 운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모셔야 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효도니 자식된 도리니 나한테만 강요하면 저 이혼할래요. 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소리를 냈습니다. 이혼. 지금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이에요. 아주 또렷해요. 당신 말대로 반반으로 살아요. 그럼 나도 내 몫의 인생 살 테니까. 생활비도 반반, 집안일도 반반, 효도도 반반. 진짜 반반으로 살아요.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들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등하원 도우미 구함, 아이 돌봄 선생님 모집, 방과 후 교사 채용. 전단지를 하나씩 떼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렸습니다. 58의 나이에 다시 취업 전화를 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전단지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아이 셋을 키웠어요. 30년 넘게요. 아, 그럼 경력자시네요. 한번 만나봐요. 경력자, 가슴이 벅찼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등하원 도우미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7살 여자아이와 5살 남자아이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등원 준비부터 하원 후 돌봄까지 매일 오전과 오후 총 4시간 정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간식을 챙겨주고 함께 놀아주고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80만 원이었습니다. 김선아 급여. 그 글자가 눈에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가 일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집안일이 예전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밥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생활비 반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집안일도 반반이에요. 당신 옷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게 무슨, 저도 이제 일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처럼 퇴근하면 쉬고 싶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꺼낸 반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몇 달 뒤 그 일을 하며 얻은 자신감으로 새로운 일을 찾아봤습니다. 온라인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돌봄, 육아, 시터 같은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입주 베이비시터 구인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봄 경험자 우대, 월 300만 원. 월급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입주라는 조건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중 닷새를 고용주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집을 비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이제 자기 인생 살겠다고 했잖아.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면접을 봤습니다. 30대 후반의 워킹맘이었습니다.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희 쌍둥이 돌봄이 쉽지 않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입주 베이비시터 일 시작해요. 평일엔 집에 없을 거예요. 뭐? 집을 비운다고? 네, 그게 일 조건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 혼자 사시면 돼요. 밥도 해 드시고 빨래도 하시고. 당신 말대로 이제 반반이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아직 이혼 서류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혼하겠다고 나선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아내, 시어머니의 며느리, 아이들의 엄마. 그 역할들 뒤에 숨어 있던 김선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 베이비시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낯선 집에서 지내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저를 따랐습니다.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3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노동의 대가로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주말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예상대로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널려 있고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그게 인사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 집이 낯설었습니다. 제 집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일 계속할 거야? 네, 그럼 우리는? 우리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인생은 당신이 사세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살게요. 진짜 반반으로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진짜 반반으로 살자. 당신 인생은 당신이,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58의 김선아가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입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김선아라는 사람으로.